오늘 자료들을 보다가요,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를 하나 봤어요. 어떤 거요? 서울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강남 은마 아파트. 아, 그렇죠. 그런데 한때 그 아파트 4천여 세대 중에 무려 30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졌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규모죠.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요. 네, 정부가 과거에 내놓았던 한 정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정책을 되돌리려는 정부와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힘겨루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아, 힘겨루기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벌이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정말 과감한 수를 연달아 두고 있거든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수가 무엇인지, 또 그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는 과거의 약속을 뒤집는 아주 논쟁적인 수입니다. 바로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었던 그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거두어드리려는 시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다른 다주택자들에게 딱 2년만이라는 조건을 걸고 퇴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당근책이고요. 아, 유인책.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시장 참여자들을 아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감시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체스 게임의 첫 번째 수부터 한번 복귀해보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요. 그때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건가요? 그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었어요. 아, 2년마다 이사 다니는 문제. 그렇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하고 집주인들은 또 세금 피하려고 음성적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당근이었어요. 어떤 당근이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그래서 8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적정 임대료로 세를 놓아준다면 나중에 그 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영원히 면제해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잠깐만요. 영원이요? 아니, 정책이라는 게 보통 정권 바뀌면 수정될 수도 있고 한데 영원이라뇨? 바로 그겁니다. 그 영구 면제라는 혜택이 시장에 던진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은마 아파트 300채 같은 한 사람이 수십, 수백 채의 집을 사들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등록된 임대 아파트가 4만 2천 호에 달한다고 나와요. 와, 이건 뭐 정책이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소수의 자장가들한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부동산 쇼핑의 길을 열어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정부도 뒤늦게 아파트의 신규 등록을 막았지만 이미 혜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결국.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지적한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게 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데 무슨 소용인다. 공급을 늘리기 전에 시장의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게 꽉 잠가버린 이 구조부터 깨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해법이 그 영원한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거군요. 근데 한 번 한 약속을, 그것도 국가가 한 약속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나요?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완전 폐지가 아니라 유예 기간이라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유예 기간이요? 네, 지금부터 특정 기간 안에 집을 파세요.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일종의 충구를 열어주면서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임대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국가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신뢰 위반이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투기꾼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어떤 공적 역할을 한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듣고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정부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명분이 있고 사업자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바로 이 신뢰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논란에 의식해서인지 자료를 보면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일단 제외하고 아파트만 먼저? 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에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어떻게든 충격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둔 첫 번째 수. 과거의 약속을 수정해서라도 시장에 잠긴 매물을 끌어내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수는 뭔가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다주택자들을 향한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정부의 목표는 시장에 묶여있는 모든 주택이니까요. 임대사업자 말고 그냥 집을 두세 채 가진 일반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왜 못 팔죠? 가장 큰 족쇄가 바로 실거주 의무였죠. 그 규제 저도 들어봤어요. 집주인이 그 집에 직접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아주 기묘한 상황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2년은 살아야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거래 자체가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사례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집 비워줄 테니 이사비 말고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네, 1억 원이요. 그게 이사비인가요? 다른 집 전세 계약금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같아요. 와. 그래서 정부가 이 꽉 막힌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내놓은 두 번째 카드가 바로 2년간의 실거주 의무 유예입니다. 어떻게 유예해 준다는 거죠? 지금 집을 파시면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실거주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요? 네, 집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해요. 그 조건이 핵심이네요. 다주택자끼리 집을 사고 파는 건 안 되고 그렇죠. 오직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팔 때만 혜택을 주겠다. 정확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리한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이라는 당근을 줘서 퇴로를 열어주고 그 집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좋겠네요. 그럼요. 당장 큰 돈을 다 마련하지 않아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2년 뒤에 입주할 수 있으니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현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쏠깃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문의가 실제로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왜죠? 팔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출 규제, DSR이 버티고 있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분석하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문은 열어줬는데 그 문을 통과할 돈을 구하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체스 게임의 마지막 세 번째 수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이런 당근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아주 무서운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계획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요. 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정책을 시행하면 분명히 법의 허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나 투기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잡아낼 강력한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국토부나 국세청 같은 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있지 않나요? 뭐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계약서를 보고 금융위는 대출을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보는 식으로 기능이 다 흩어져 있어요.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여러 명의 경비원이 각자 자기 구역만 지키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동산 감독원은 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교차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지금 시스템이 건물 문마다 경비원을 따로 세워두는 거라면 부동산 감독원은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관제실 같은 거예요. 중앙관제실이요. 네, 건물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출입 기록, 내부 CCTV, 심지어 그 사람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통합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강력한 권한인데요. 그 관제실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영장 없이요? 네, 여당인 민주당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고 금융감독원도 이미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심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야당이나 반대하는 쪽 입장은 완전히 다르겠군요. 그렇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름만 감독원이지 사실상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강력 권력기구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이 감독원은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검찰의 인지수사권과 비슷한 권한까지 갖게 될 예정이라 부동산 시장의 저승사자가 될 거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효율적인 해결사라고 보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로더의 등장을 우려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치관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금융정보 접근 권한 확대도 감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 안정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가 우선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체스게임이 한눈에 그려지네요. 첫째, 임대사업자들에게 줬던 영구적 혜택을 수정해서라도 시장의 매물을 풀게 하고 둘째, 일반 다주택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한시적인 탈출구를 열어줘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나타날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권한을 가진 감시자를 내세우려는 것.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바로 신뢰의 딜레마입니다. 신뢰의 딜레마. 네, 정부는 과거 정책의 실패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거 정부의 약속을 미뤘던 국민들의 신뢰를 깨트려야 하거든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청와대 참모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도 보유주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시장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지금, 이런 움직임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과연 지금의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그 오랜 믿음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규제의 한 주기가 시작되는 것뿐이고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규칙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